지구상에서 가장 완벽하게 외부와 차단된 공간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디를 떠올리시겠습니까? 아마도 깊은 바닷속 심해나 머나먼 우주의 행성을 상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우리가 발 딛고 있는 바로 이 땅 위에 존재합니다. 어떠한 인공위성으로도 그 속을 들여다볼 수 없고 세상의 그 어떤 소식도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곳. 바로 북한 최고 권력의 심장부에 자리한 비밀스러운 공간이죠. 그곳은 대피소 혹은 뚝딱이라 불리며 최고 지도자의 안정과 은밀한 생활을 위해 존재하는 그림자 세계입니다. 우리는 오늘 바로 그 철저히 베일에 쌓인 공간 속에서 최고 지도자의 그림자처럼 살아야 했던 한 여인의 삶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기구한 운명을 조명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이것은 극단적인 권력 시스템이 어떻게 한 인간의 존재를 지워버리고 특권이라는 이름 아래 얼마나 처절한 고립이 숨겨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비극적인 증언이 될 겁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존재했던 그들의 삶은 우리에게 권력의 본질과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아주 무거운 질문을 던지고 있거든요. 그 은밀한 세계의 문은 평범한 지도 위에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북한의 깊고 험준한 산악지대, 인적이 드문 곳에 자리한 최고 지도자의 비밀 거처들은 위성 사진으로 식별하는 것조차 매우 어렵게 위장되어 있습니다. 푸른 숲으로 뒤덮인 산자락 어딘가에 거대한 바위를 깎아 만든 것처럼 보이는 육중한 철문이 버티고 서 있죠. 그 문은 단순한 문이 아니라 두 개의 세계를 가르는 경계선과도 같습니다. 문이 열리고 닫히는 순간 바깥 세상의 모든 소음과 빛, 그리고 자유로운 공기는 차단되고 오직 통제된 질서만이 존재하는 내부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 공간들은 유사시를 대비한 대피소의 기능을 넘어 평시에도 최고 지도자의 휴식과 업무, 그리고 은밀한 사생활이 이루어지는 또 다른 권력의 중심부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러한 특각과 대피소는 북한 전역에 수십 곳에 흩어져 있다고 전해지는데 그 정확한 위치와 규모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죠. 마치 지도 위에서 의도적으로 지워진 유령의 지역처럼 말입니다. 이 비밀스러운 공간으로 향하는 길 또한 특별했습니다. 최고 지도자만을 위해 존재하는 전용 열차가 그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짙은 녹색으로 칠해진 이 열차는 외부에서 내부를 전혀 들여다볼 수 없도록 특수 제작된 창문을 가지고 있었고 그 내부는 움직이는 최고급 호텔이자 집무실이었죠. 열차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노선 위의 모든 다른 열차 운행은 즉시 중단되었습니다. 오직 한 사람을 위해 국가의 철도 시스템 전체가 멈춰서는 그야말로 절대 권력의 상징과도 같은 장면이었을 겁니다. 열차가 멈춰서는 곳은 일반적인 기차역이 아니었습니다. 깊은 산속 특각과 직접 연결된 비밀스러운 지하 승강장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죠. 열차의 문이 열리면 삼엄한 경비와 감시 속에서 그는 외부 세계에 단 한 발자국도 노출되지 않은 채 곧바로 자신만의 왕국으로 들어설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철저하게 계획된 동선과 완벽한 통제는 그가 머무는 공간이 얼마나 폐쇄적이고 은밀하게 유지되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곳은 외부의 위협뿐만 아니라 외부의 시선, 외부의 영향력으로부터도 완벽하게 자유로운 오직 한 사람만을 위한 절대적인 공간이었던 셈이죠. 이처럼 외부 세계와 완벽히 격리된 권력의 심장부에는 최고 지도자의 일상을 그림자처럼 보좌하는 여성들이 존재했습니다. 세상에는 기쁨조라는 이름으로 막연하게 알려져 있지만 그들의 실제 역할과 삶은 훨씬 더 복잡하고 정교하게 통제된 것이었죠. 이들은 단순히 흥을 돋우는 존재를 넘어 최고 지도자의 식사부터 건강, 여가 활동에 이르기까지 일거수일투족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하는 수행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을 선발하는 과정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까다롭고 비밀스럽게 진행되었습니다. 전국의 예술학교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어린 소녀들 중에서 외모가 뛰어나고 재능이 있는 이들이 1차적으로 선발 대상이 되곤 했습니다. 어느 날 평범한 교실에 검은 옷을 입은 당 간부들이 닥치듯 방문합니다. 그들은 학생들을 마치 물건처럼 훑어본 뒤 몇몇을 지목하죠. 지목된 소녀들은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하게 될지 전혀 알지 못한 채 그들을 따라 나서야만 했습니다. 가족들에게는 국가를 위한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되었다는 막연한 통보만이 전부였죠. 그렇게 선발된 소녀들은 곧바로 혹독한 검증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것은 신체 검사입니다. 아주 작은 흉터나 질병도 용납되지 않는 완벽한 건강 상태와 외모를 갖추었는지를 철저하게 검사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신체 검사보다 더 중요하고 집요하게 이루어진 것은 바로 사상 검증이었습니다.
본인은 물론이고 팔촌까지의 친인척 관계를 샅샅이 뒤져 조금이라도 사상적으로 의심스러운 점이 있거나 해외와 연관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가차없이 탈락했죠. 이는 최고 권력자의 가장 내밀한 공간에 들어가는 인물이기에 단 하나의 불순한 요소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이 모든 관문을 통과한 극소수의 인원만이 비로소 그림자 세계의 일원이 될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들은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특수교육시설로 보내져 수개월에서 수년에 걸친 강도 높은 훈련을 받게 되죠. 그곳에서 그들은 과거의 이름과 신분을 모두 버리고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가족과의 연락은 당연히 금지되었고 과거의 친구들이나 생활에 대한 기억은 의도적으로 지워졌습니다. 오직 최고 지도자를 모시는 방법, 그의 기분을 읽는 법, 그리고 절대적인 복종의 자세만을 체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의 일과는 분 단위로 정교하게 짜여 있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최고 지도자가 좋아할 만한 식사를 준비하고 그가 사용하는 모든 물건들을 먼지 하나 없이 정돈해야 했습니다. 지도자가 모습을 드러내면 그들은 완벽한 미소와 자세로 대기하며 그의 작은 손짓 하나, 눈빛 하나에도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했. 때로는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연회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며 분위기를 띄우는 역할도 맡아야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수많은 감시의 눈초리 아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빛나는 연회장 구석에도 고급스러운 가구들 사이에도 보이지 않는 감시 카메라가 번뜩이고 있었을 겁니다. 동료들 간의 대화조차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시스템 속에서 사소한 불평이나 개인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곧 자신의 파멸을 의미했기 때문이죠. 이들은 최고 권력의 가장 내밀한 비밀을 공유하는 목격자들이었지만 동시에 그 비밀을 영원히 무덤까지 가져가야 하는 살아있는 봉인과도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화려해 보이는 삼위면에는 이처럼 서늘하고 무거운 통제와 감시의 압박감이 짙게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대피소와 툭각 안에서의 삶은 바깥 세상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물질적 풍요를 보장했습니다. 1990년대 수많은 북한 주민들이 굶주림으로 고통받던 시기에도 이 비밀스러운 공간 안의 식탁에는 전 세계에서 공수된 최고급 식재료로 만든 요리들이 넘쳐났습니다. 프랑스산 와인과 콘약, 일본에서 갓 잡아올린 신선한 생선, 그리고 서양의 고급 치즈와 캐비어까지. 바깥 주민들은 평생 구경조차 할 수 없는 음식들이 그들에게는 일상이었고 그들이 입는 옷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파리나 밀라노의 최신 유행을 따르는 명품 의상들과 스위스제 고급 시계, 이탈리아 장인이 만든 구두들이 그들의 옷장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최고 지도자의 눈에 들어야 하는 존재들이었기에 그들의 외모를 가꾸는 데는 아낌없는 투자가 이루어진 겁니다. 어쩌면 그들은 북한이라는 나라 안에서 가장 호화로운 물질적 혜택을 누리는 계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모든 풍요는 그들이 지불해야 할 대가에 비하면 너무나도 공허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물질적 특권의 이면에는 극심한 정신적 고립과 자유의 완전한 박탈이라는 끔찍한 현실이 존재했습니다. 그들이 머무는 공간은 최고급 자재로 꾸며진 호화로운 곳이었지만 그곳에는 창문이 없거나 항상 두꺼운 커튼으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바깥 세상을 내다볼 수 있는 자유,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햇빛을 쬐는 평범한 일상조차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던 거죠. 외부 세계의 정보는 완벽하게 차단되었습니다. 신문이나 라디오, 텔레비전은 오직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내용만을 접할 수 있었고 인터넷이라는 개념은 존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세계는 오직 최고 지도자의 동선과 그의 기분에 따라 움직이는 좁고 폐쇄적인 공간이 전부였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비싼 재료로 만들어진 황금 우리에 갇힌 새와 같은 삶이었죠. 먹이는 풍족하게 주어지지만 결코 자신의 의지대로 날아오를 수 없는 운명 말입니다. 가족과의 단절은 그들이 겪어야 했던 가장 큰 고통 중 하나였을 겁니다. 한번 그 세계로 들어간 이상 부모님이나 형제들과의 만남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간혹 특별한 허락이 있어야만 멀리서 얼굴을 보는 것이 허용되었지만 그마저도 감시원들이 동행한 채 정해진 대화만을 나눠야 했습니다. 자신의 딸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부모는 알 수 없었고 딸 또한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감히 내색할 수 없었죠. 항상 등 뒤에는 날카로운 시선을 한 경호원들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었고 그녀의 모든 말과 행동은 기록되고 보고되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 조용히 사색에 잠기는 것, 일기를 쓰는 행위조차 사상적 해이를 드러내는 위험한 행동으로 간주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특권이라는 달콤한 독은 그들의 영혼을 서서히 잠식해 들어갔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최고급 음식을 먹으면서도 그들의 내면은 점차 텅 비어갔고 자유를 향한 갈망조차 잊어버리게 되는 살아있는 인형과 같은 존재로 변해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 여성들의 삶은 북한 최고 권력이 인간을 어떻게 도구화하고 통제하는지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개인의 정체성이나 자유의지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최고 지도자의 만족과 편의를 위해 존재하는 기능적인 부품에 불과했죠. 그들의 슬픔이나 기쁨, 개인적인 욕망은 철저히 무시되고 억압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여성이 무표정한 얼굴로 서서 최고 지도자의 지시를 기다리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녀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흐르고 있을까요? 어릴 적 친구들과 뛰놀던 기억일까요? 아니면 보고 싶은 어머니의 얼굴일까요? 하지만 그녀는 그 어떤 감정도 표정에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오직 기계처럼 입력된 명령에 따라 정확하게 움직여야만 생존할 수 있는 곳이니까요. 이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감정 표현 능력마저 것에 당하는 끔찍한 인간성 상실의 과정입니다. 권력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는 사실은 그들에게 특권을 가져다 주었지만 역설적으로 그것은 가장 무거운 족쇄가 되어 그들의 삶을 올감했습니다. 그들은 국가의 최고 기밀이 오가는 현장을 수시로 목격했을 겁니다. 고위 간부들의 숙청이 결정되는 순간이나 대외 정책의 방향이 논의되는 자리에 아무렇지 않게 차를 나르면서 있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들이 들은 정보는 결코 힘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정보는 그들을 더욱더 그곳에 올가매는 족쇄가 되었죠.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기에 그들은 절대로 그곳을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만약 그곳을 떠나게 되더라도 외부 세계와는 철저히 격리된 특수시설에서 평생을 감시받으며 살아야 한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과거의 자신과 현재의 자신을 비교하는 것조차 사치스러운 일이 되어버린 겁니다. 낡은 흑백 사진 속 순수한 미소를 짓고 있던 어린 소녀와 화려한 옷을 입었지만 영혼 없는 눈빛을 하고 있는 현재의 모습 사이에는 너무나도 깊고 비극적인 간극이 존재합니다. 권력자의 압도적인 존재감 앞에서 한 개인은 얼마나 무력해질 수 있을까요? 그 공간 안에서 유일하게 의미 있는 존재는 최고 지도자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의 기분이 곧 그날의 날씨였고 그의 말이 곧 법이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의 존재를 빛나게 하기 위한 배경이나 소품에 지나지 않았죠. 이러한 환경 속에서 개인의 자아는 자연스럽게 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는 주체가 사라지고 오직 그를 위한 나만이 남게 되는 겁니다. 텅 빈 시선으로 허공을 응시하는 한 여인의 모습은 바로 이러한 비극적인 구조가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그녀는 웃고 있지만 그 웃음은 진정한 기쁨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살아 숨쉬고 있지만 그 삶은 그녀 자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최고 권력의 지근거리에서 벌어지는 인간성 말살의 과정은 그 어떤 물리적인 폭력보다도 더 잔인하고 깊은 상처를 남기는 비극적인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 우리는 권력의 속성이 어떻게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고 한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는지를 목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 그림자 같은 삶 속에서 그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을까요? 인간의 존엄성이 완벽히 통제된 공간에서 과연 개인의 자아는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여인들이 겪게 될 운명의 변곡점과 그들이 목격했을 권력의 가장 내밀한 민낯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최고 권력자의 가장 은밀한 시간과 공간을 공유했던 그녀들은 역사책 그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을 권력의 민낯을 바로 눈앞에서 목격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공식 석상에서 보여주는 위엄있고 자애로운 지도자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지극히 인간적이고 때로는 추악하기까지 한 권력자의 본모습이었죠. 예를 들어 늦은 밤 연회가 끝난 뒤 모두가 물러간 텅 빈 공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화려했던 조명이 하나둘 꺼지고 값비싼 술과 음식의 흔적만이 남아있는 그곳에 최고 지도자는 피곤에 지친 모습으로 홀로 앉아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 순간 그의 곁을 지키는 것은 삼엄한 경호원도 충성을 맹세하는 고위 간부도 아닌 바로 이 이름 없는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녀들은 그의 지친 어깨를 주무르거나 따뜻한 차를 내어주면서 그의 가장 연약하고 무방비한 모습을 보게 되는 유일한 존재들이었던 거죠. 권력의 정점에서 내려오는 지시들은 때로 아주 사소하고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 아무렇지 않게 흘러나오기도 했습니다. 최고급 프랑스산 코냑이 담긴 크리스톨 잔을 천천히 흔들던 지도자가 문득 창밖을 보며 나지막이 내뱉는 한마디가 한 사람의 운명을
나아가 한 집안 전체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결정일 수도 있었습니다. 암흑의 동지, 요즘 통 보이질 않는구먼. 이 한마디의 주변의 공기는 순간 얼어붙고 그 말을 들은 측근들은 서둘러 그의 의중을 파악해 움직였을 겁니다. 연회장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던 여성들은 그 서늘한 공기의 변화를 피부로 느끼면서도 조금의 동요도 없이 완벽한 미소를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들은 대화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알면서도 아무것도 듣지 못한 것처럼 아무것도 보지 못한 것처럼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의 생존 방식이었으니까요. 그들의 귀는 열려 있었지만 그 귀로 들어온 모든 정보는 즉시 머릿속 깊은 곳에 봉인해야만 하는 위험한 비밀이었습니다. 이들이 간직해야 했던 비밀의 무게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기밀 문서이자 걸어다니는 시한폭탄과도 같은 존재였죠. 최고 지도자의 건강 상태, 그의 사적인 습관, 심지어는 누구도 알아서는 안 될 그의 약점까지도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밤, 지도자가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지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외부에는 철저히 비밀에 붙여지는 그 순간, 그녀들은 의사를 부르고 약을 챙기며 그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봤을 겁니다. 지도자의 건강은 곧 체제의 안정과 직결되는 최고 등급의 기밀이었기에 그 현장에 있었던 사실만으로도 그녀들의 운명은 영원히 그곳에 묶여버리게 되는 겁니다. 너무 많은 것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녀들은 절대로 바깥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는 몸이 되어버린 것이죠. 특권이라는 이름으로 주어진 화려한 삶은 사실상 종신형이나 다름없는 감시와 통제의 다른 이름이었던 셈입니다. 결국 이들의 삶은 극단적인 권력 체제가 한 개인의 존엄성을 어떻게 철저하게 파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적나라하고 비극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가졌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가질 수 없었습니다. 최고급 음식을 먹고 명품 옷을 입었지만 그 음식의 맛을 온전히 느끼거나 옷의 아름다움을 즐길 마음의 여유조차 허락되지 않았죠. 그들의 모든 감각과 감정은 오직 최고 지도자 한 사람에게 맞춰져 있었고 그의 기분을 살피고 그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존재했습니다. 이것은 인간 본연의 자유와 자아를 완벽하게 상실한 상태, 즉 살아있는 인형이 되어가는 과정과 다름없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 아래에서 억지 미소를 지으며 춤을 추는 그녀의 모습 뒤편으로 고향 마을의 작은 초가집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어머니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어떤 그리움도 슬픔도 겉으로 드러낼 수 없는 그녀의 텅 빈 눈동자는 이 비극적인 아이러니의 깊이를 말없이 증언하고 있었을 겁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기구한 운명에 대한 연민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권력의 본질과 인간의 조건에 대해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거든요.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을 완벽하게 소유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시스템은 얼마나 위험한가. 그리고 그 시스템의 최정점에서 주어지는 특권이라는 것이 과연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가 하는 질문 말입니다. 대피소의 여인들은 물질적으로는 북한의 그 누구보다 풍요로운 삶을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을 과연 행복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외부 세계와 완전히 단절된 채 자신의 의지 없이 그림자처럼 살아야 했던 그들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인간에게 물질적 풍요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유, 그리고 누구에게도 침해받지 않을 고유한 존엄성일 겁니다. 이 모든 것이 거세된 황금 우리는 결국 차가운 감옥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의 비극적인 삶이 웅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들여다본 이 은밀한 세계는 여전히 두꺼운 베일 뒤에 가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한 것들은 일부 탈북자들의 증언과 외부의 분석을 통해 재구성한 단편적인 모습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작은 조각들만으로도 우리는 극단적인 권력 시스템이 만들어내는 비인간적인 현실의 단면을 충분히 엿볼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름 없이 살다가 사라져갔을 수많은 여인들의 삶은 우리에게 잊지 말아야 할 교훈을 남깁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이념이나 체제도 인간이라는 존재 그 자체보다 우위에 설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침묵 속 외침은 시대를 넘어 우리 모두에게 인간의 존엄성이란 무엇이며 우리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묻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외부 세계와 완벽히 단절된 황금 우리 속에서 한 인간의 마지막 존엄성은 과연 어떤 형태로 남아있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생각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여인들이 겪게 될 운명의 변곡점과
그들이 목격했을 권력의 가장 내밀한 민낯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완벽하게 외부와 차단된 공간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디를 떠올리시겠습니까? 아마도 깊은 바닷속 심해나 머나먼 우주의 행성을 상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우리가 발 딛고 있는 바로 이 땅 위에 존재합니다. 어떠한 인공위성으로도 그 속을 들여다볼 수 없고 세상의 그 어떤 소식도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곳. 바로 북한 최고 권력의 심장부에 자리한 비밀스러운 공간이죠. 그곳은 대피소 혹은 뚝딱이라 불리며 최고 지도자의 안정과 은밀한 생활을 위해 존재하는 그림자 세계입니다. 우리는 오늘 바로 그 철저히 베일에 쌓인 공간 속에서 최고 지도자의 그림자처럼 살아야 했던 한 여인의 삶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기구한 운명을 조명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이것은 극단적인 권력 시스템이 어떻게 한 인간의 존재를 지워버리고 특권이라는 이름 아래 얼마나 처절한 고립이 숨겨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비극적인 증언이 될 겁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존재했던 그들의 삶은 우리에게 권력의 본질과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아주 무거운 질문을 던지고 있거든요. 그 은밀한 세계의 문은 평범한 지도 위에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북한의 깊고 험준한 산악지대, 인적이 드문 곳에 자리한 최고 지도자의 비밀 거처들은 위성 사진으로 식별하는 것조차 매우 어렵게 위장되어 있습니다. 푸른 숲으로 뒤덮인 산자락 어딘가에 거대한 바위를 깎아 만든 것처럼 보이는 육중한 철문이 버티고 서 있죠. 그 문은 단순한 문이 아니라 두 개의 세계를 가르는 경계선과도 같습니다. 문이 열리고 닫히는 순간 바깥 세상의 모든 소음과 빛, 그리고 자유로운 공기는 차단되고 오직 통제된 질서만이 존재하는 내부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 공간들은 유사시를 대비한 대피소의 기능을 넘어 평시에도 최고 지도자의 휴식과 업무, 그리고 은밀한 사생활이 이루어지는 또 다른 권력의 중심부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러한 특각과 대피소는 북한 전역에 수십 곳에 흩어져 있다고 전해지는데 그 정확한 위치와 규모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죠. 마치 지도 위에서 의도적으로 지워진 유령의 지역처럼 말입니다. 이 비밀스러운 공간으로 향하는 길 또한 특별했습니다. 최고 지도자만을 위해 존재하는 전용 열차가 그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짙은 녹색으로 칠해진 이 열차는 외부에서 내부를 전혀 들여다볼 수 없도록 특수 제작된 창문을 가지고 있었고 그 내부는 움직이는 최고급 호텔이자 집무실이었죠. 열차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노선 위의 모든 다른 열차 운행은 즉시 중단되었습니다. 오직 한 사람을 위해 국가의 철도 시스템 전체가 멈춰서는 그야말로 절대 권력의 상징과도 같은 장면이었을 겁니다. 열차가 멈춰서는 곳은 일반적인 기차역이 아니었습니다. 깊은 산속 특각과 직접 연결된 비밀스러운 지하 승강장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죠. 열차의 문이 열리면 삼엄한 경비와 감시 속에서 그는 외부 세계에 단 한 발자국도 노출되지 않은 채 곧바로 자신만의 왕국으로 들어설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철저하게 계획된 동선과 완벽한 통제는 그가 머무는 공간이 얼마나 폐쇄적이고 은밀하게 유지되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곳은 외부의 위협뿐만 아니라 외부의 시선, 외부의 영향력으로부터도 완벽하게 자유로운 오직 한 사람만을 위한 절대적인 공간이었던 셈이죠. 이처럼 외부 세계와 완벽히 격리된 권력의 심장부에는 최고 지도자의 일상을 그림자처럼 보좌하는 여성들이 존재했습니다. 세상에는 기쁨조라는 이름으로 막연하게 알려져 있지만 그들의 실제 역할과 삶은 훨씬 더 복잡하고 정교하게 통제된 것이었죠. 이들은 단순히 흥을 돋우는 존재를 넘어 최고 지도자의 식사부터 건강, 여가 활동에 이르기까지 일거수일투족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하는 수행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을 선발하는 과정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까다롭고 비밀스럽게 진행되었습니다. 전국의 예술학교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어린 소녀들 중에서 외모가 뛰어나고 재능이 있는 이들이 1차적으로 선발 대상이 되곤 했습니다. 어느 날 평범한 교실에 검은 옷을 입은 당 간부들이 닥치듯 방문합니다. 그들은 학생들을 마치 물건처럼 훑어본 뒤 몇몇을 지목하죠. 지목된 소녀들은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하게 될지 전혀 알지 못한 채 그들을 따라 나서야만 했습니다. 가족들에게는 국가를 위한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되었다는 막연한 통보만이 전부였죠. 그렇게 선발된 소녀들은 곧바로 혹독한 검증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것은 신체 검사입니다. 아주 작은 흉터나 질병도 용납되지 않는 완벽한 건강 상태와 외모를 갖추었는지를 철저하게 검사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신체 검사보다 더 중요하고 집요하게 이루어진 것은 바로 사상 검증이었습니다. 본인은 물론이고 팔촌까지의 친인척 관계를 샅샅이 뒤져 조금이라도 사상적으로 의심스러운 점이 있거나 해외와 연관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가차없이 탈락했죠. 이는 최고 권력자의 가장 내밀한 공간에 들어가는 인물이기에 단 하나의 불순한 요소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이 모든 관문을 통과한 극소수의 인원만이 비로소 그림자 세계의 일원이 될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들은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특수교육시설로 보내져 수개월에서 수년에 걸친 강도 높은 훈련을 받게 되죠. 그곳에서 그들은 과거의 이름과 신분을 모두 버리고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가족과의 연락은 당연히 금지되었고 과거의 친구들이나 생활에 대한 기억은 의도적으로 지워졌습니다. 오직 최고 지도자를 모시는 방법, 그의 기분을 읽는 법, 그리고 절대적인 복종의 자세만을 체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의 일과는 분 단위로 정교하게 짜여 있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최고 지도자가 좋아할 만한 식사를 준비하고 그가 사용하는 모든 물건들을 먼지 하나 없이 정돈해야 했습니다. 지도자가 모습을 드러내면 그들은 완벽한 미소와 자세로 대기하며 그의 작은 손짓 하나, 눈빛 하나에도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했죠. 때로는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연회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며 분위기를 띄우는 역할도 맡아야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수많은 감시의 눈초리 아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빛나는 연회장 구석에도 고급스러운 가구들 사이에도 보이지 않는 감시 카메라가 번뜩이고 있었을 겁니다. 동료들 간의 대화조차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시스템 속에서 사소한 불평이나 개인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곧 자신의 파멸을 의미했기 때문이죠. 이들은 최고 권력의 가장 내밀한 비밀을 공유하는 목격자들이었지만 동시에 그 비밀을 영원히 무덤까지 가져가야 하는 살아있는 봉인과도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화려해 보이는 삼위면에는 이처럼 서늘하고 무거운 통제와 감시의 압박감이 짙게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대피소와 툭각 안에서의 삶은 바깥 세상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물질적 풍요를 보장했습니다. 1990년대 수많은 북한 주민들이 굶주림으로 고통받던 시기에도 이 비밀스러운 공간 안의 식탁에는 전 세계에서 공수된 최고급 식재료로 만든 요리들이 넘쳐났습니다. 프랑스산 와인과 콘약, 일본에서 갓 잡아올린 신선한 생선, 그리고 서양의 고급 치즈와 캐비어까지. 바깥 주민들은 평생 구경조차 할 수 없는 음식들이 그들에게는 일상이었죠. 그들이 입는 옷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파리나 밀라노의 최신 유행을 따르는 명품 의상들과 스위스제 고급 시계, 이탈리아 장인이 만든 구두들이 그들의 옷장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최고 지도자의 눈에 들어야 하는 존재들이었기에 그들의 외모를 가꾸는 데는 아낌없는 투자가 이루어진 겁니다. 어쩌면 그들은 북한이라는 나라 안에서 가장 호화로운 물질적 혜택을 누리는 계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모든 풍요는 그들이 지불해야 할 대가에 비하면 너무나도 공허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물질적 특권의 이면에는 극심한 정신적 고립과 자유의 완전한 박탈이라는 끔찍한 현실이 존재했습니다. 그들이 머무는 공간은 최고급 자재로 꾸며진 호화로운 곳이었지만 그곳에는 창문이 없거나 항상 두꺼운 커튼으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바깥 세상을 내다볼 수 있는 자유,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햇빛을 쬐는 평범한 일상조차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던 거죠. 외부 세계의 정보는 완벽하게 차단되었습니다. 신문이나 라디오, 텔레비전은 오직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내용만을 접할 수 있었고 인터넷이라는 개념은 존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세계는 오직 최고 지도자의 동선과 그의 기분에 따라 움직이는 좁고 폐쇄적인 공간이 전부였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비싼 재료로 만들어진 황금 우리에 갇힌 새와 같은 삶이었죠. 먹이는 풍족하게 주어지지만 결코 자신의 의지대로 날아오를 수 없는 운명 말입니다. 가족과의 단절은 그들이 겪어야 했던 가장 큰 고통 중 하나였을 겁니다. 한번 그 세계로 들어간 이상 부모님이나 형제들과의 만남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간혹 특별한 허락이 있어야만 멀리서 얼굴을 보는 것이 허용되었지만 그마저도 감시원들이 동행한 채 정해진 대화만을 나눠야 했습니다. 자신의 딸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부모는 알 수 없었고 딸 또한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감히 내색할 수 없었죠. 항상 등 뒤에는 날카로운 시선을 한 경호원들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었고 그녀의 모든 말과 행동은 기록되고 보고되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 조용히 사색에 잠기는 것, 일기를 쓰는 행위조차 사상적 해이를 드러내는 위험한 행동으로 간주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특권이라는 달콤한 독은 그들의 영혼을 서서히 잠식해 들어갔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최고급 음식을 먹으면서도 그들의 내면은 점차 텅 비어갔고 자유를 향한 갈망조차 잊어버리게 되는 살아있는 인형과 같은 존재로 변해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 여성들의 삶은 북한 최고 권력이 인간을 어떻게 도구화하고 통제하는지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개인의 정체성이나 자유의지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최고 지도자의 만족과 편,